데라서 올해 제주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 다음으로 제주도가 올랐고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두 번째거든요. 25평짜리가 뭐 9억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강북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주 집값이 갑자기 막 뛴 게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하죠. 어떤 측면에서?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한 번도 그 통계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 현실화시키라고 뭐 피켓 시위도 하셨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하는 것은 그런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데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집값 잡는 데 심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이제 집값이 폭등하니까 원래 집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 많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해서 내 집장만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빼앗긴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지금 부동산 부자 감세에 매달리고 4%의 부자들의 민원에 매달리면서 44% 집 없는 사람들의 진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집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 정당은 저희 정당을 비롯해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 그게 참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제주 집값을 잡으려면 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규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제 밖의 지역이거든요. 제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나름의 혹시 해법이 있으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이고 또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 정책보다는 제주도 지사와 또 제주도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께서 그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업체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제주에 적용하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정치권에서 제주도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공공택지라는 거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택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강제력을 행사해서 확보한 택지는 공공적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H공사가 그렇게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절반 이상을 민간 건설사업자들에게 다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투기의 불쏘시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또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LH공사의 일탈을 이것이 집장사 땅장사에 주력해 왔던 것이 지금 부동산 투기공학을 만든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선거 얘기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대선 출마 경험이 있으십니다. 내년 봄에 대선 무대에 또 오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너무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환기적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 양당 정치 테이블 위에는 민생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 들면서 국민들이 원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평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공동체 붕괴됩니다. 그리고 세대 문제 또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정치가 자기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으로 전가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 위기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위기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이머전시 비상사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체제 전환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정치가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이런 전환기적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아젠다를 벼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당이. 예. 다른 당들은 뭐 선거 때 되면은 그 뭐 인물 영입하고 인물 교체하고 이런 데 주력하지만 저희 정의당의 사명은 정치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그 의제와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큰 그림도 좋습니다만은 그 정치 세대 교체, 뭐 2030 전략 이게 사실 정의당에 선점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돌풍이 불면서 좀 대세가 바뀌었다 이런 좀 흐름이 좀 느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만회를 또 아니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건 저는 저 마이크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청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시스템적으로 예. 구축해온 게 저희 정의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돌풍, 세대교체 돌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풍은 이준석 대표가 일으켰는데 청년 정치를 위한 훈풍은 정의당이 진즉부터 만들어 왔다. 예.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 최초로 청년 비례할당제를 두어서 6명 중에 2명이 청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의당을 제일 먼저 창당해서 청년 정치의 산실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정개특위위원장일 때 30년 동안 지체됐던 만 18세 선거권을 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작으니까 한 일도 축소해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청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일구어오고 있는 그런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심 의원께서는 내년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지 모임도 출범시키고 해서 네. 본격 대선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예. 제가 뭐 좀 평가하는 거는 좀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출마하시는 후보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4분이고 예, 많죠. 또 뭐 검찰총장 그만두신 분, 또 뭐 감사원장 그만두신 분, 장관 그만두신 분들 이렇게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그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한두 분도 아니고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피선거권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기가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 임기를 성실하게 채운 이후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선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정이나 이런 데 마음 두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예. 또 제주도 출신의 또 대선 후보가 선전하시기를 기대하고 예. 계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예. 도민과 다른 길을 갔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많이 원망하시지 않을까 예,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뭐 얘기가 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그 향후 전망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제가 뭐 평론가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 전망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내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느냐. 예.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700만 촛불이 응원한 정부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대선 주자들이 예. 이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결 정치 하에서는 기껏 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가야 되고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승자 독식이 아니라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정책 개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연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저께 토론할 때 보니까 그동안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후퇴하셨더라고요. 전 뭐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적을 드렸는데 기본소득의 대의는 동의하지만 당장 대통령 돼서 시행할 소득의 내용은 정책의 내용은 월 4만 원 주는 소득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본이 되기 어려운 기본소득이다. 이런 지적을 드렸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국가 일자리 보장제 같은 걸 도입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일자리도 있고 공공의 일자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드린 바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아직 내놓으신 게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첫 번째 사실은 공약과도 같은 게 이제 탈핵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원전 예찬론자의 면모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말씀 드렸는데 월성 완전 과정에서 뭐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외압이 있었으면 또 외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맞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외압이 곧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는 시대적 아주 절박성이 있는 의제고 정치가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될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이 뭐 세력을 갈라치기 위한 용도로 이 탈핵 또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좀 무책임하다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내놓으셔서 저희하고도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윤 전 총장께서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이 되는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제주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째가 되면서 좀 새로운 변화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제주 전략을 좀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미래 제주 전략은 사실 제주도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많은 아이디어와 구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주도민들께서 구상하는 제주 미래 구상을 함께 참여하고 또 그것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또는 제주도 정의당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국회 활동 그리고 또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